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하나의 뭐랄까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요. 왜 저한테 좌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이렇게 부담을 갖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같이 토론을 하는데 사회를 좀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그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우리 완성택 박사님이 사회를 보신 데는 같은 형태로, 근데 프로그램에 저한테 좌장이라고 얘기를 와서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고 또 총장님도 하셨던 분들 앞에 제가 좌장으로 나서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역할은, 저는 좌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회를 보는 역할로 같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대결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또 심각한 질문이고 당면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더 이견은 없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이시고 또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실제 정책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세 분을 모시고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 질문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연계된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개별 질문보다는 큰 틀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공통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로 또 빠르게 변하는, 이게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빠르게 변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국은 미중이라는 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끌어가는 이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우리에게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시기에서 어떻게 세계 질서를 이해해야 되느냐가 아마 큰 틀에서 질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각각 그럼 미국과 중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관계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미중 관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흔히들 국제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패권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나? 그렇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 이것이 앞으로 전개가 되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미중 갈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최근에 중일 간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 이거는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 한반도와 연계가 되느냐, 또 대만 해협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의 위협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한국 외교의 좌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1945년 이후에 발전되어 온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것이 더는 유효하지 않느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는 우리 흔히들 자유무역, 법치, 열린 다자주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인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마도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국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서는 결국 끝나가는가, 아니면 이 질서가 현재는 흔들리지만 다시금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거에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원래 소개 순서대로 나온 우리 안호영 대사님부터 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진영 의원님, 김양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 교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상이죠. 지금 현재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에 와 있느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도전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그거 한마디로 저한테 가장 우려되는 그런 현재 상황의 그 특징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법의 지배가 힘의 지배로 바뀌고 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법의 지배가 힘의 지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예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통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통상. 지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국장 시절입니다. 국장 시절에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미국의 요구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통상 법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WTO 협정집을 책상에 콱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미국 대표단이 하는 주장이 이 협정집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가 당신들 요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잠깐 중단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네 주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표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대표단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대표단이 알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난 11월 14일 날 발표된 한미 간의 팩트 시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팩트 시트의 제일 첫 번이 뭡니까? 결국은 그 관세율을 15%로 내리고 대신에 우리가 5천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도대체 WTO 협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미 간의 FTA 협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지배가 힘의 지배로 바뀐다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저는 예상이라기보다도 당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발전할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사치예요. 대한민국한테는.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지배,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게 가능한 한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느냐? 우리 혼자만 할 필요 없어요. 왜 혼자 할 필요 없냐 하면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있죠. 호주가 있죠. 카나다가 있죠. 유럽이 있죠. 그 나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법의 지배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미국에 대해서도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냐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는 그런 그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지금 미국이 하는 일 잘 보고 있는데 너희들 그 가다가 언젠가는 고쳐야 될 거다. 근데 고치는 그 기회에 우리가 계속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일본, 호주 등등이겠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그게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됐건 정부 관리가 됐건 아니면 학계 인사들이 됐건 이런 얘기를 사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의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노력을 해야 되는 당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준영 의원님. 예, 제가 정체성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제가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아마 좀 전에 세션에 와였어야 될 것 같은데 3당이라서 취급을 안 해서 제가 이번 세션에 보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제가 정치인이 됐지만 예, 저희 전문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경랑의 세계더라고요. 적절한 주제 같습니다. 대격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1차 대전 이후 직후거나 2차 대전 직후와 비견되는 격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이전 질서는 무너져 가는데 다음 질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신냉전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편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나눈 거에다가 그 잔상 때문에 미중이지, 저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건 맞지만 신냉전이라고 봐버리면 잘못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비판하면 그러면 당신은 우린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심지어 진보적 진영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념 싸움이 아니고 그냥 패권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소 때와 세계를 나눈 또 다른 점은 미국과 소련은 분리가 가능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둘도 스스로가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호의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호의존을 지금 서로가 이익에 의해서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전 시대에 우리 박원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가장 주체가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2기 시작했을 때 50일 취임 이후 50일 될 때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0년 동안 미국이 힘들어서 세운 국제 질서를 단 50일 만에 망가뜨렸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우리 안혜영 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린 지켜내야 하지만 일단은 미국이 주도해서 부서지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파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극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과 다극화, 각자 도생의 시대가 공존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국제정치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나중에 이 얘기가 되겠지만 장하준 교수가 트럼피즘은, 왜냐하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체를 우리가 트럼피즘 현상이라고 본다면 저는 트럼프가 원인이기도 하고 촉매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하준 교수가 이걸 자연재해다, 일단 자연재해가 지날 때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냉철한 현실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우리 김양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제가 오늘 포럼에 와가지고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저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여성이라는 거. 좀 더 많은 여성들을 불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포럼의 주제에 비춰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만 경제학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또 하나, 지금의 이 시대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는 도저히 어떤 해법을 가져올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로 출발하는 이유는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는 어떤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 시대를 봤을 때 제가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대독법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봐야 되느냐, 힘의 정치, 정글의 법칙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찾는다라는 맥락에서 시대독법을 한번 펼쳐본다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미국의 힘이 익히 쇠퇴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국 차원입니다. 미국 대 중국, 뭐 미국 대 한국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미국은 혼자서는 힘이 쇠퇴해서 단독으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맹과 우방을 찾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바이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얘기하는 보호주의 진영화와 트럼프 2기의 보호주의 진영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이든 시기 때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썼습니다. 당근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법이라든가 IRA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었죠. 채찍은 말 안 들으면 수치통제 더 심화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로 들어서면서 당근 그거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접구권을 내가 입장권을 나한테 파는 거야. 채찍은 감당할 수 없는 고율의 관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호주의 진영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가 새롭게 다가오느냐. 미국이 지금 절절하게 복구하고자 하는, 절절하게 재건하고자 하는 그 제조, 그것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이 겪는 이 고초는 실은 우리가 미국에 줄 게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겠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고난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주의 진영화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협 요인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기회 요인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 분 다 공히 현재 세계 질서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질서의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그 형태는 보호주의 진영화로 나오고 있다. 아마 세 분 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 우리 안호영 총장, 제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이 변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미국의 시대는 끝났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을 흔히 민주주의의 표상 같은 국가, 언덕 위의 등불, 혹은 자유로운 패권국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불렀었는데 현재 요즘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약탈적 패권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이전의 미국은 정말 사라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미국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면 뭔가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미국과 세계를 양분할 그런 역량이 있는 국가인가? 너무 제가 둘 중에 하나의 제로섬 게임처럼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주제 자체가 미중 대결의 시대다 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안호영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두 번째 질문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미국의 시대가 갔느냐? 그거는 조금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힘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돌아가신 조셉 나이 교수님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전파한 좋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력을 하드 파워,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그 둘도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조셉 나이 교수가. 근데 그 하드 파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경제력이고 기술력이고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를 보자면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30조 경제입니다. 그 두 번째 경제가 중국 경제인데 중국이 18조 경제 달러죠. 미국은 30조 달러 경제고 중국은 18조 달러 경제예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8억입니다. 그럼 3억 5천 인구가 30조 달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18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건 20조가 채 안 됩니다. 18조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는 원천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있고 엄청난 경제가 있고, 근데 그게 뭐에 기초가 되느냐? 군사력의 기초가 되죠.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이라는 게 우리 뒤에 10나라 합친 군사력보다 우리 군사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과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드 파워의 구성 요소인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군사력으로 보자면은 미국은 아직도 막강한, 한동안 하이퍼 파워라는 얘기를 썼는데 아직 하이퍼 파워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근데 소프트 파워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만든 게 미국이죠, 사실은. 그걸 몇 년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느냐? 1939년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얘기를 하자면 긴데, 미국은 그런 오래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 소프트 파워를 스스로 나눠서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보면서 이제 지금 그 박 교수님께도 약탈적인 패권 국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큰 나라, 저렇게 힘센 나라가 그 힘을 마구 휘두른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미국은 그러지 않았죠. 그 힘을 굉장히 아끼면서 휘둘렀는데 이제는 함부로 휘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적인 패권 국가라는 그런 그 평가를 듣게 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국력을 급격히 갉아먹게 되는 결과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셉 나이 교수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Foreign Affairs에다가 결국은 유고처럼 글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서 바로 제가 지금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하드 파워 아직도 막강하다. 근데 소프트 파워를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바라보는 미국이요. 미국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은 이제 1949년 이후에 저는 사실은 중국이 100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년의 마라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 세계 2위 경제력이 됐죠. 기술력, 지금은 사실은 미국 제외한 세계 2위 기술력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경제력,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단계로 뭐를 생각하느냐, 세계 질서의 창조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질서를 우리가 1939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를 여태까지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그걸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거기서 나와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바빴어요. 계속 국제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라는 걸 냈죠.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라는 걸 냈죠.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라는 걸 냈죠. 올해 8월 달엔 그걸 다 묶어가지고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국제 질서를, 중국이 의도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진전을 이루지 못했느냐? 주변국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신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결국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여태까지 해온 거, 그걸 잘 스터디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힘을 법에 따라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자기 힘을 억제를 해야죠.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거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중 간의 문제가 된 것만 보더라도 서해에 공동관리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관리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인공구조물을 자꾸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일방주의적이고 힘의 지배에 따른 그런 조치를 취하면은 중국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건 대단히 요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재원 의원님. 트럼프의 탄생을 가능하는 데는 전 미국 대내적인
원인과 대외적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공포, 강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뭐 실제적인 걸 떠나서 우리 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전히 강하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자의 인식에 있어서 스스로 하락하고 있다고 공포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지금의 힘을 오래 쓰고 규칙에 의하지 않고 막 쓰게 된 원인이고요. 두 번째, 대내적으로는 백인의 미국 사회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품었던 톨레랑스라든지 인종에 대한 포용성을 놓치고 이민, 반이민, 반난민으로 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미국 스스로가 가진 하락의 속도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를 촉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표가 나는 것이 미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 신뢰 자본이 깨지고 있다. 향후의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약속은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국은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는데, 저는 차이나 피크도 틀린 말이고,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다는 두 가지도 적어도 수십 년 안에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는 좁아지지만 중국이 세계의 압도적인 패권이 돼서 미국을 무릎 꿇이기에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냉전이라 그러고 승부에 집착하는 호사가들은 이 둘 사이의 승부가 나는 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있고 뭔가 게임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승부는 최소한 30년, 길게는 5, 60년 동안도 승부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하락은 그 정도로 늦어질 것이고 중국의 속도도 점점 그 속도가 가속이 떨어지면서 결국 두 강대국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싸움이고요. 미국식 표현은 닭싸움입니다. 푸드덕 푸드덕 소리 내는 소모전에 양상을 거쳐서 누구도 누구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좋은가? 사실 이게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경쟁이 아니라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오류. 왜냐하면 승부가 일찌감치 날 거라면 하나를 선택하는 전략이 맞는데 이것은 승부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제2의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교수님. 큰 틀에서는 앞에 두 분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고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뒤에 있는 데이터가 나중에 관련된 연관되는 것 같아서 경제학에서 이제 그 잠재적 수출 품목의 잠재적 병목 품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렵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은 누가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급소를 많이 갖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2000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 보면요. 2000년에 미국이 그럴 수 있는 품목을 18.4% 갖고 있었고 중국이 18.1% 갖고 있었습니다. 뭐 비등비등하죠. 이것이 20년 사이에 근 20년 사이에 2021년이 되면은 미국은 6.4%로 약 3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중국은 2배 정도가 되는 36.3%로 올라섭니다. 단적으로 두 나라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차원이 그래서 미중이 혼란이 장기화될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제 섣불리 너무 커버린 중국은 못 건드립니다. 그럼 누굴 건드리죠? 만만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일본 같은 동맹 우방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죠. 에이펙 때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온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아시아의 만만한 동맹 우방한테 수금 거들어 왔습니다. 바톤 터치하면서 누가 왔죠? 시진핑이 왔습니다. 시진핑은 와서 과거 같았으면은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했을 만한 말을 룰 오브 러를 얘기하고 자유무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이펙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얘기 자자도 못 건네고 공동선언 못 건드리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를 저는 좀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하는 입장이지만 감히 저 같은 사람도 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얄타 체제 2.0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둘 다 상당히 어떤 누가 더 압도적으로 강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각자의 세로권을 인정하고 요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지금의 관세 전쟁에서도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이 동북아에서 내지는 우리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치명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처절하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면 아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지 절대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높고 항공, 우주, 첨단, 방산, 제약 이런 데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나라조차도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애뉴얼 매뉴팩처링 레포트를 쓰면 자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뭐가 망가지고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우리 막 어깨 뿜뿜하지만 우리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나? 우리는 이벤트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또 공통점이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의 시대는 완전히 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됐던 트럼프의 미국이 됐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은 스스로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력이 향상되고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세력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 역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교수님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대결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일방이 일방을 완전히 눌러야 뭐 이른바 패권 전쟁까지도 얘기하는,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패권 경쟁이냐,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서로 간에 일정 수준 타협을 하면서 세력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늘 하는 얘기, 태평양은 넓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갖자, 뭐 그런 얘기가 결국 작동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지금같이 이렇게 갈등과 또 때로는 제한된 협력이 오고 가는 형식을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 때 미국은 안전대라는 표현을 썼고 트럼프 시대에서도 협의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심각한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양국 모두 틀 안에서 일정 수준 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그것이 뭐 완전한 합의 또 지속되는 합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전망은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했는데 마침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통상 마찰 내지는 관세 전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일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틀에서 트럼프가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아주 용의주도한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 다분히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은 좀 읽혀지지 않나 싶고,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얄타 체제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느냐 없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어떤 지역 전략의 좀 큰 그림은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썼던 표현인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거대 중국 포위 구상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랜드 엔리치먼트 플랜 포 차이나라고 하는 건데,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동맹 우방이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들어오게 해서 확실하게 이들이 중국을 포위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일본, EU, 한국. 사실 원래 얘기할 때는 중국 주변국이기 때문에 EU는 없었는데 내용상으로는 EU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5클럽에 강제 가입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EU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경제권 공통적인 게,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등등 주요 품목 15%를 이렇게 한 경제는 요 세 15클럽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을 포위하는데 이 나라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세력권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최정예 부대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얄타 체제를 상상하기 족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앞마당. 북미는 확실하게 이것을 이전에는 팩토리 노스 아메리카였다면 이것을 포트리스 노스 아메리카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USMCA 나프타의 후신이죠. 검토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직까지도 묘하게도 아직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하고의 협정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끝낼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내고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당신네들 마음에 안 들게 하면 USMC 폐기할 거야라는 협박을 밑에다 깔고 이들을 확실하게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베센트 장관이 니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의 새 기둥은 조세, 무역, 규제 완화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서 경제 라이벌과 군사 라이벌이 따로 있었지만 중국은 이제 경제 라이벌이자 군사 라이벌이 됐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미중 경쟁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간 데 있어서 혼자는 버겁기 때문에 동맹 우방을 불러낸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인태 지역에서는 거대 중국 포위 구상으로 자국의 동맹 우상을 15%라고 하는 페이버를 줘가면서 확실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이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영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미중 패권 전쟁, 사생 결단의 대결, 뭐 필연적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됐죠.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내에는 중국이 진짜 위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미국의 하락이 위험한 것보다 스스로 훨씬 더 과장하고 있는 인식, 이게 미국이 불필요하게 중국한테 공세적인 정책을 하거나 자본을 끌어모아 가지고 대중 봉쇄 전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적인 강박증이 미국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을 끌어안치지 않으면 뒤집어진다. 근데 이게 결코 미국한테 이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이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내부에는 실제로 트럼프는 아까 김양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약간 얄타 체제처럼 세력권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남미 국가들한테는 지나치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라든지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미주 대륙 정도만 자기 세력권을 가져도 이익만 된다면 유럽은 러시아한테 떼주고 아시아는 중국한테 떼줘도 된다고 할 정도의 이 거래주의를 갖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1기 때는 볼턴이나 폼페이오, 2기 때는 루비오나 헤그세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중국을 제어하지 못하면 패권 경쟁에서 떨어진다라는 사생결단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1차 때는 트럼프하고 맞서다가 사실은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루비오와 헤그세스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로 저는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의 방식하고 따라오는 루비오가 한미를 묶어서 이 외교장관 회담을 꼭 하면서 대만 얘기를 하고 북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트럼프와는 다른 결로, 그러나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는 어쩌면 공존이 가능한, 세력권이 가능한 것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미국에 있는 뿌리 깊은 반중, 반북 세력들은 여전히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듯이 강대국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대중 공세 전략을 향후에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가 우리한테 저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천병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용당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호영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양희 교수님께서 이제 베센트 장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 컨테인먼트라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지정학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학적인 시각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국제 정치에 가장 중요한 그 메인스트림 뷰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얼른 생각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카터 대통령 때 브르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90년대 쓴 책 중에 The Grand Chessboard, 얼마 전 큰 장기판이죠. 큰 장기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 안보의 진정한 위협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게 브르진스키 보좌관의 얘기입니다. 그 위협은 뭐냐 하면은 유레시아 대륙이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장악이 된다면은, 모노폴라이즈 된다면은 그게 미국의 안보의 유일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근데 그거는 브르진스키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거의 모든 국제 정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 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전혀 놀라울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전혀 놀라울 게 없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취한 조치가 관세를 157%로 올렸습니다. 157%. 그거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큰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GPU라는 거지 않습니까? Graphic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이제 AI 칩이죠. 그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수출을 중단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관세를 140%로 올릴 거야 라고 올렸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 GPU 만드는데 히토류, 레어 어스가 옵션은 안 되는데 그거 우리가 80% 만들어. 그거 우리가 수출 안 할 거야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입니다. 농산물 수출하지 않으면은 농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대두류를 비롯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날 이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타협을 이루어내죠. 그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성공의 내용이 뭡니까? 미국이 157%의 관세를 47%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140%의 관세를 40%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그걸 1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없던 문제예요. 없던 문제를 미국이 중국한테 갖다 씌웠습니다. 근데 갖다 씌우고 보니까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
그래서 그거를 없던 일로 돌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진전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전으로 돌아간 거죠. 현상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신문을 보게 되면은 대개 그 면담, 그 10월 30일 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면담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중국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Advantage China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김준영 의원님께서 신냉전이란 말은 그건 현재 상황인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그런 측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냉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런 경제적인 그 관계, 상호 의존성이 그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속으로는 대중국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싶더라도 거기에 대단한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도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매니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 듣고 보니 저도 자꾸만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우리 김양희 교수님 말씀하신 15클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면서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을 그렇게 팔을 꺾으면서 거기에 동참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리고요. 김준영 의원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에 봤던 유럽에서 유럽 컨설트 오브 유럽이라 해서 강대국 담합의 모습이 뭐 지금 국제 정치계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다시 한번 보이고요. 안호영 대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은 이들이 아무리 부딪혀도 일정 수준 안전대에서 서로 간에 최소한도의 이 관리는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한국에 대한 질문에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좀 더 가장 핫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양희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미 아직 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방안보 전략에서 분명하게 중국을 위협, 영어로 이제 pacing threat, 기준 위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마협 위기 시에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 보호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이건 아까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뭐 그거는 지금 여러 형태로 확인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반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적지 않게 대만 해협 위기는 한반도와도 연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 안보 양쪽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또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 위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는 모른다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해서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일 간에 이 대만 문제를 놓고 심각한 전례 없는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일본에 가려고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네. 우리 반사이익이 없네.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잠깐 우리가 반짝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웃과 살고 있음을 사드 이후에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아주 실전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우리 한국 경제에 대만이 적지 않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환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대만 문제가 어떤 외교 안보상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단적으로 우리 2024년 수출 수입 각각 볼게요. 우리 2024년 수출에서 대만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출은 5위이지만 수입은 2위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19.5%를 수입하지만 대만에서 10.2%를 수입을 합니다. 미국, 베트남, 홍콩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반도체로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금 예전 데이터이긴 한데요. 2021년이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의 43.5%를 대만에서 수입해 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이 정도거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메모리 많지는 않지만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가져오지만 대만에서 4.6%, 그 다음에 다오라고 하죠. 디지털이라든가 아날로그 이런 것들 대만에서 무려 15%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대만 유사시는 단순히 군사 외교만의 문제고 그건 우리가 개입 안 하면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깊게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과 대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는 특히 한국이 강점으로 얘기하는 반도체의 심각한 어떤 공급망 교란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준영 의원님. 예, 일단 저는 아까 신냉전을 이념적 구도로 봤던 냉전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분리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 있다는 두 부분에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중 패권의 충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되고 있지만 여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다시 리트머스 테스트라 그럴까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결국 미국의 인태 전략, 해양 전략과 중국의 이 아시아에서의 1대1로가 부딪히는 지점을 보면 경계가 지어지거든요. 그게 또 아시아입니다. 제일 위에 한반도, 그 밑에 동중국해, 그 밑에 대만, 그 다음에 남중국해입니다.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 네 가지가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되고요. 어느 하나가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끌 것은 당연히 한반도고요. 그러나 지금 핫하게 플래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봐야 되고요. 하나는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지도를 뒤집으면서 전국에 강연을 다니고 있는 연합사령관 브런슨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지도를 거꾸로 하면, 그리고 한국을 중국 앞에 놓여 있는 항공모함이다 고정된 군부의 입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비오나 헤그세스의 입장에서 보면 브런슨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거리의 폭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괴롭다는 겁니다. 거리의 폭정, tyranny of distance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최고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 너무 합리적이고 미국한테는 유리한 전략입니다. 중국 빼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그것도 미국에게 충성스럽고 동맹관계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한일을 이용하고 싶겠죠. 그게 절묘하게 잘 통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고, 캠프 데이비드는 저는 거의 동맹 직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행동대원이 되는 것이고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하고 바로 적대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구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낮아졌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20년간 한국한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최근엔 동맹의 현대화라는 긍정적인 말로 숨기고 있지만
이것이 향후의 한미동맹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저는 전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만은 제가 지난 4월에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자꾸 대만을 2027년 시진핑이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전직 장성이나 공화당의 강경파 인사들은 이미 주한미군 주일무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대만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제출해도 이것이 미국을 자극할까 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다카이치의 발언입니다. 대만의 운명은 곧 일본의 운명이라 아주 간단하게 풀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대만 유사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대만 유사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이제 기본 입장은 뭐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분명하게 대입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NCND죠. 밝히지 않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4번 정도 개입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미국이 거기에 개입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4번을 밝혔어요. 그때마다 이제 워싱턴에서 대단히 한 번씩 그 소요가 일어나곤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쓰던 표현이 뭐냐면은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전략적으로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을 자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좋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손을 감춰야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 긴장하고 조심하게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런 시각이 계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대만 개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미국의 대대만 정책이 바뀌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게 명확성이 됐건 모호성이 됐건 시진핑으로서도 그런 미국의 반응에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더욱 중요한 문제가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국 학자들을 만나면은 저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만약에 대만 유사시에 그럼 한국의 입장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문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다카이치가 대만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만약에 대만의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한반도에서 제2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북한이 그걸 이용하고자 하건 아니면은 중국이 북한을 사주를 하건 어떤 이유에선가 한반도에서 제2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그걸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지금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는데 한반도에서 제2의 전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은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니냐.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명확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긍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은 한중 관계, 그게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제기하셨던 그 네 번째 질문인데 한중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문제로 가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 가능한 어프로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념이니 가치니 법의 지배니 이런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시도를 했었어요. 전 정부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땅으로 떨어졌었고요. 두 번째, 그럼 중국이 한국을 신뢰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안보와 경제와 외교와 그렇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을 그렇게 말하자면 제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라는 모습을 한국이 보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업신여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아까 이런저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기초야.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에 입각한 대중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보 문제가 됐건 경제 문제가 됐건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토의를 했는데 이 대만 해협 쪽으로 와서는 지금 참석하신 패널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김양희 교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만이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봐서는 대만 해협 위기도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김재원 교수님은 거기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거기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우리 안호영 대사님께서는 대만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고 흔히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는 대만 해협 위기 시 한반도 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준비한 질문이 오늘 이 전체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미 조금씩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중 갈등 하에서 도대체 그럼 한국은 어떤 인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혹은 미국과 중국을 향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용 외교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제가 좀 특화된 세 가지 영역을 적어놓긴 했습니다. 하나는 동맹 차원에서 아까 잠깐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동맹 현대화 그 차원에서의 한국 정부의 선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김양희 교수님을 좀 생각하고 질문을 만든 건데 이것을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뀌는 경제 질서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세 번째는 아마도 공통된 질문인데 앞 세션에서 좀 얘기했던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를 전체를 포함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분명히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은 분명한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호영 대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질문 저는 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질문도 제가 대단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 얘기를 오늘 아침서부터 한 얘기를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국제 질서가 대단히 어려운 국제 질서다. 그걸 뭐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냉전 2.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힘에 의한 저희 강대국 정책 기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경험해온 그런 어떤 국제 질서보다도 어려운 국제 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한미 관계도 그렇다라고 이제 그거를 아침서부터 쭉 그런 얘기를 들어오셨을 텐데,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대한민국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저희 안보가 두 가지 큰 그 기둥에 기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자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자강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경제력이죠. 두 번째는 기술력이죠. 세 번째는 군사력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가 돼야 자강이 될 텐데, 그 셋 어느 걸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술, 우리가 2015년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제조업 2025년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적어도 몇 년씩은 우리가 앞서 있다.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초격차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씩 앞서 있는데 이 격차를 초격차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2015년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드디어 됐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기술이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뒤졌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앞서 있느냐? 그 자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술 수준에 있어서 중국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뭘 가지고 우리 경제를 계속 만들어 갑니까? 근데 그 경제, 지금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정치적으로 어렵고 기술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기업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많은 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술 발전이 안 되고 경제력 발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 위에 우리 국방비 지출을 3.5%로 늘린다 한들 그건 큰 의미가 없겠죠. 기술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3.5% 국방비 지출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강이라는 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기술 인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 인력들이 자꾸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이과 학생들이 의대만 간다 그러잖아요. 뭐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똑똑한 학생들이 다 공대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자강입니다. 자강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뭘 연대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발언서부터 일관되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의 지배를 국제 질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행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호주, 카나다, 유럽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like-minded country들이죠. 그런 나라들과 함께 법의 지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연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당장은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약탈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도 결국은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걸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박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진영 의원님. 예, 제가 아까 대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 하나를 빠뜨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서 한미일 중국 그렇게 사국에서 온 전문가 정치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미국에서 온 해군에서 20년 계셨고 지금 브라운 대학교 군사
맡고 계신 분인데 기본적으로 대만의 유사시가 되면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핵전쟁을 하지 않는 한 결국 국지전이 될 텐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2대는 침몰하고 미국의 사상자가 15,000명 정도 난다. 저는 돌아가신 키신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가 10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자극하지 말자고 했던데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전쟁이 안 날 거지만 침략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동북아 전략에 구성한다는 빌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우리 외교의 리스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최대 리스크는 누가 말해도 미국이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관세협정 선방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제가 세 가지를 항상 몇 달 전부터 이 미국의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말씀드린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느리게. 저는 이번에도 관세 협상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출을 하면 통과 안 시켜도 일단 관세를 내려줍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일단 제출만 하십시오. 그것도 11월 30일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11월 2일로 소급되니 미국의 대법원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 가능한 시간을 계속 끌어가는 그래서 느리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호영 대사님 말씀에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은 각계격파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항하는 최고는 함께입니다. 일본하고 유럽이 특히 일본이 자꾸 이 연대를 풀고 혼자 항복하는 바람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EU나 일본이나 한국이 결국 미국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도 저는 안 대사님 말씀하신 자강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960, 70년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국뽕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중국 외에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오늘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조지아 사태 났을 때는 법을 지킨 거라고 잘했다 그랬는데 오늘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한 번도 제대로 미국한테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한테도 국익을 위해서 사용할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망가뜨린 질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낼 것인가에 승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을 나중에 재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 자유무역과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한 연대를 통해서 지켜나가는 방식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는 자꾸 지렛대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국한됐던 카드를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키고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양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건가요? 오전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골이 성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버티면서 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한국이 여태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단층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버릴 수 없는 카드였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우리를 버리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보더라도 저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뭘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줄 게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왜 제가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프레임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실천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잘합니다.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 이제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게 반도체, 뭐 LED, 뭐 원전도 아니죠.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보호주의가 진영화되고 신냉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중국에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의 방산을, 원전을, 반도체를, 조선을 미국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우리의 기회가 생겨나는 것이다. 기회의 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보호주의의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위협 요인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경제안보 협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우리는 그나마 일본보다는 조금 덜 뺏겼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안보 면에서 훨씬 더 성큼 이전에 그 어떤 보수 정보보다도 더 성큼 일본 쪽으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호주의 진영화가 갖고 있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어떻게 다 줄타기를 하면서 갈 것인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하고 미국이 맺은 투자 MOU를 볼 때는 그래도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이 한 걸 보면서 정말로 피껏솥이라는 말씀 아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이 분노 게이지 상승하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1라운드는 이렇게 접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저도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무조건 버텨라가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국내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나마 협상팀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었지 무조건 버티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은 접고 추후를 기약하자라는 차원일 뿐이고 심각하게 기울어진 걸 조금 더 덜 기울게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 그 분노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정말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두 분 다 자강을 얘기하셨고 연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강, 다각화, 협력과 연대 이 세 개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력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CPTPP 이것이 왜 지금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게 미중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풍지대입니다.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닌 소위 어떤 미들파워 간의 어떤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공간의 어떤 확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PTPP는 이중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WTO 거의 사실상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 무역 규범, 우리가 규범 기반 질서를 얘기하지만 이미 WTO에서 그런 규범 기반 질서를 만드는 역할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떤 CPTPP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들어갈래가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심드렁한 어떤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제가 몇 번 일본 분들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니 여태 한국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제 어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결국 끝인데 올해 호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장국 할 때 빨리 들어와. 최대한 페이버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TPP 물론 들어가는 게 나름 허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전 긴 틀에서 봤을 때 CPTPP 들어가야 되고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자강, 다각화, 협력 이 모든 것들을 가열차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짧게 어려운 얘기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인테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할 때 이 지역은 정말 독특한 지역입니다. 인테를 얘기하느냐 동아시아를 얘기하느냐 아태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국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테라는 말 안 하죠. 이미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북아 얘기 안 하고 동아시아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맞는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상상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다 공이 우리 한국 외교의 지표로서 한국 스스로의 카드, 그것을 자강으로 표현을 하던 아니면 우리의 그 지렛대로 표현을 하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역시 연대죠. 흔히들 유사국가, 유사입장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와 연대를 통해서 쇠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또 거기에 한국이 앞장서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80분 꽤 긴 시간 동안 미중 대결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를 놓고 정말 심도 있는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정말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주신 우리 안호영 대사님, 또 김준영 의원님, 김양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